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포항 해병대 제1사단 해안. 새벽 4시였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하늘 아래 파도가 방파제를 두드리고 있었죠. 차가운 바닷바람이 모래사장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대원들의 숨소리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특수수색대 야간 훈련의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대원 12명이 머리 위로 IBS 고무보트를 들고 모래사장을 달리고 있었죠. 보트의 무게가 어깨뼈를 짓눌렀지만 아무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속도를 늦추는 것은 동료를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교관 황기철 상사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해병은 12개의 목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입니다. 필승.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바람 소리보다 더 단단하게. 그 외침은 새벽 해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대열의 중앙에서 보트를 받치고 있던 서지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열흘 전 산악훈련에서 살짝 빈 채로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통증은 수색대에서 통증 축에도 들지 않는다는 걸 서지안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죠. 붉은 명찰이 달린 전투복은 땀과 바닷물에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도 서지안의 눈빛은 처음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도 그 눈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중사 서지안. 29. 입대 8년 차. 체력 검정. 전 항목 최우수. 수중 침투 훈련 최단 기록 보유자. 사격평가 3년 연속 특급. 이 모든 기록이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에서 서지안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서지안, 넌 사람이야? 기계야? 서지안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감정 없이 움직이는 기계처럼 보인다는 게 오히려 칭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색대원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평가는 없었습니다. 황기철 교관이 집합을 해제한 건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오늘 야외 훈련 마친다. 외출 허가 인원은 오후 2시까지 복귀. 서지안에게 외출은 그다지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밖 세상이 훈련장보다 특별히 편안하다는 느낌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흘 뒤에 상견례가 잡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한도혁의 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포탄이 날아오는 훈련장보다 더 긴장이 됐습니다. 서지아는 그 긴장을 떨치려는 듯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 묶고 부대를 나섰습니다. 오후 1시 무렵 서지아는 포항 항구 근처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투화 대신 운동화를 신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체중을 고르게 실은 발걸음, 주변을 자동으로 훑는 시선, 골목 입구마다 순간적으로 멈추는 습관. 8년이 몸에 새긴 것들은 군복을 벗는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빗방울이 하나, 둘 아스팔트에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지아는 좁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비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았죠. 빗소리가 순식간에 골목 전체를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쪽 끝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 건물 팔라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서지안의 귀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협적인 남성의 목소리, 복수,
단단한 신발 밑창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 서지아는 처마 밑을 벗어나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게 훈련이 만들어 놓은 반응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는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낡고 바랜 간판에 연옥국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이었지만 빗속에서도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그 앞에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체구는 작고 단단했으며 비에 젖어도 등이 꼿꼿했습니다. 그 앞에 점퍼 차림의 남자 셋이 반원을 그리듯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구상필이라고 나중에 알게 된 남자가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눈빛이 거칠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팔 거야 말 거야? 여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못 팔아요.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자들 쪽이 그 단호함에 잠깐 멈칫할 정도였습니다. 구상필의 눈에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여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예고도 없는 갑작스러운 힘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이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였습니다. 그 순간 서지안의 귀에 굉음이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빗속을 가르며 엄청난 속도로 골목 안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빗줄기에 시야를 빼앗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거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지안의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오토바이의 속도, 여성까지의 거리, 충돌 예상 지점.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서지아는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단 2발자국. 여성의 몸을 2팔로 단단히 감싸 안으며 옆으로 굴렀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가 팔꿈치와 무릎을 사정없이 긁었습니다. 뼈가 저릴 만큼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찰나 뒤, 쾅! 오토바이가 바로 옆 콘크리트 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이 골목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잔해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빗소리가 다시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짧은 정적. 서지아는 여성을 감싼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호흡은 고른 편이었습니다. 옆을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의식이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시선을 여성에게로 돌렸습니다. 여성은 작게 헐떡이면서도 서지안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가신 얼굴이었습니다. 그 대신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고요하고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서지안이 일어서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해병입니다. 그 2마디에 남자들이 굳었습니다. 빗속에서 서지안의 가슴팍, 붉은 명찰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구상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지안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눈을 피한 건 구상필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빗속으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빗소리만 다시 남았습니다. 서지안은 여성이 온전히 중심을 잡을 때까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처마 안으로 들어와 서지안을 마주봤습니다. 아까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감사함 한 겹 아래에 무언가를 측량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서지안입니다.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최연옥이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마에서 빗물이 규칙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연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해병대도 그렇게 몸부터 던지나요? 서지안이 웃었습니다. 해병은 원래 그렇습니다. 최연옥도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것을 바라보아 온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지아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두 팔로 감싸 안은 이 여성이 단순한 국밥집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빗속 골목에서의 만남이 사흘 뒤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리라는 것을, 최연옥의 눈빛에 담긴 그 낯선 온기의 정체를 서지아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어요. 서울 종로구 한 한정식집 앞 오후 12시 50분이었습니다. 서지아는 식당 입구 앞에 서서 두 번째로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전투복 단추를 잠그거나 전투 장비를 점검할 때는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가 몸에 맞는지,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리됐는지, 구두굽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서지아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울 속 사람이 자신이 맞는지 잠깐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한도혁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수색대도 긴장하네. 서지안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투보다 이런 자리가 더 어렵습니다. 도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상견례가 전투보다 어려우면 어떡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서지안은 진심이었습니다. 전투는 훈련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교범이 있었고 절차가 있었고 몸이 기억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교범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웃어야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가볍지 않아 보이는지, 그 어느 것도 훈련으로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도혁이 서지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무서운 분 아니야. 그냥 편하게 대해도 돼. 서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8년간 훈련으로 단련된 손이 오늘따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미닫이 문 너머로 나지막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리는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도혁의 어머니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지안과 도혁은 자리에 앉아 차를 받았습니다. 서지안은 찻잔을 손에 쥔 채로 입구 쪽을 주시했습니다. 군인의 눈이 자동으로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정각, 미닫이 문이 열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지안은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단정하게 차려입은 감색 재킷, 짧고 단아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체구는 작고 단단했으며 등이 꼿꼿했습니다. 그 얼굴을 서지아는 사흘 전 빗속 골목에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오토바이를 피해 함께 굴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최연옥. 서지안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르신? 도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야? 최연옥도 멈췄습니다. 눈이 서지안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연옥의 눈빛이 빗속 골목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서지안을 훑쳤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놓치는 것 없이. 그리고 웃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도혁이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디서 만났어? 최연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포항에서. 이 아이가 나를 도와줬어. 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와줬다고? 무슨 일이 있었어?
최연옥은 짧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 하지만 서지아는 그 말이 최연옥의 성격에서 나온 것임을 이미 짐작했습니다. 빗속 골목에서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순간에도 최연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식사가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철 나물과 전, 맑은 탕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도혁은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이것저것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 이야기, 요즘 포항 날씨 이야기. 최연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자연스럽게 서지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안 씨 수색되죠? 서지안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최연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해병대예요. 도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아? 최연옥은 대답하지 않고 서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사흘 전과 같았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지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군인이셨어요? 최연옥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이 서지안의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오래전, 얼마나 오래전인지, 어떤 군인이었는지. 최연옥의 눈빛에는 단순히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것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하고 단정하게 이어졌습니다. 도혁이 분위기를 이끌었고 최연옥은 적당히 웃으며 대화에 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상견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지아는 내내 느꼈습니다. 최연옥의 시선이 자주 그리고 오래 자신에게 머문다는 것을.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최연옥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지안 씨, 네. 포항 골목에서 그랬듯이 그렇게 몸부터 뛰어드는 거 무섭지 않아요? 서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느냐고. 사실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무섭다는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계산을 마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답을 그대로 하면 너무 차갑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서지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먼저가 아니라 움직이는 게 먼저였습니다. 최연옥이 잠시 서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그렇죠. 그 짧은 대답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서지아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연옥이 그 대답에서 뭔가를 찾아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자리까지 최연옥은 무언가를 천천히 확인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그 느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의 낯설고 편안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날 무렵 최연옥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혁이 배웅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연옥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둘이 있어. 그리고 서지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지안 씨. 그 말이 인사치레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거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서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최연옥이 걸어 나갔습니다. 등이 처음부터 끝까지 꼿꼿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도혁이 서지안을 봤습니다. 어때? 우리 엄마. 서지안은 최연옥이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도혁이 웃었습니다. 뭐,
평범한 동네 아줌마야. 서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아줌마는 상대방의 걸음걸이를 보고 수색대인지 알아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웠느냐는 질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지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 눈빛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의 일이라는 것을. 상견례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지아는 포항부대로 복귀한 뒤에도 최연옥의 눈빛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도 취침 전에도 불현듯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는 느낌, 단순히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서지아는 8년간 수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교관, 선임, 동기, 후임.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감각이 있었습니다.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감각. 최연옥에게서는 분명히 전자의 기운이 났습니다. 걸음걸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이 움직이는 방식, 상대방의 말을 듣는 자세, 긴장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호흡, 그 모든 것이 오랜 시간 몸에 새겨진 것들이었습니다. 도혁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혁은 평범한 동네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딱히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걸 서지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는 길에 도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지안이 보고 싶대. 이번 주말에 포항 온다는데 시간 돼? 서지아는 잠시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최연옥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이 뜻밖이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며느리 될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서지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주말 오후 포항 시내 작은 카페였습니다. 최연옥은 서지안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서지안이 들어서자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역시 눈이 빨랐습니다. 왔어요? 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나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시켰습니다. 최연옥은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서지안도 같은 것을 시켰습니다. 그게 왜인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최연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안 씨, 수색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습니다. 입대는 8년 전이고요. 최연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중 침투 훈련은요? 서지안이 살짝 눈을 좁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야간 해상 침투는? 그것도요. 최연옥이 커피잔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IBS 훈련 아직도 모래사장에서 해요? 그 질문에 서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IBS? 상견례 날 도혁이 어리둥절해하며 어떻게 아냐고 물었던 그 단어였습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직접 하셨어요? 최연옥이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늦가을 포항의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했죠. 수색대요? 최연옥이 서지안을 바라봤습니다. 특수수색대 교관이었습니다. 서지안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빠르게 재배열됐습니다. 처음 골목에서의 눈빛, 걸음걸이를 보고 수색대임을 알아챈 것, IBS를 자연스럽게 언급한 것, 무서웠냐는 질문에 담겨있던 이해의 무게. 모든 조각이 한 번에 맞춰졌습니다. 언제 계셨어요? 30년 전이에요. 지금이랑 많이 달랐죠. 여군 교관이 그때도 있었나요?
최연옥이 작게 웃었습니다. 없었어요. 내가 첫 번째였습니다. 서지아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30년 전 여군이 특수수색대 교관으로 서는 것이 지금도 흔한 일이 아닌데 그 시절에는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을지, 얼마나 많은 것을 버텨야 했을지. 서지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연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여자가 그 훈련을 버티겠냐고. 그래서 더 했습니다. 남자 대원들보다 더 빨리 뛰고, 더 오래 버티고, 더 먼저 일어났죠. 그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랬다는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최연옥이 서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두 단어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온기를 느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수색대 생활을 하면서 사실 서지안이 민간인 앞에서 가장 힘든 것은 설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질문, 여자가 왜 그런 데 있냐는 시선. 하지만 최연옥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본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최연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 씨, 네. 도혁이 잘 부탁해요. 서지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최연옥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골목에서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힘을 뺀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도혁이 아빠는 일찍 떠났어요. 그래서 도혁이는 강한 사람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연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강하네요. 서지아는 그 말에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것 같았고 다른 말을 얹기엔 오히려 그 무게를 망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지아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연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어르신. 최연옥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지아는 유리창 너머로 최연옥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꼿꼿한 등, 고른 걸음. 30년 전 모래사장을 달렸던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서지아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같은 훈련장을 밟았던 사람, 같은 무게를 짊어졌던 사람. 서지아는 그것이 이상하게도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서지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최연옥의 과거가 단순히 해병대 교관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의 한가운데에 서지안이 누구보다 잘 아는 이름 하나가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서지안은 훈련 일정이 빡빡한 주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오전 체력 훈련, 오후 전술 훈련, 야간 침투 훈련. 하루가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몸은 익숙하게 따라갔지만 머릿속 한편에는 계속 최연옥이 걸렸습니다.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수수색대 교관이었다는 말, 첫 번째 여군 교관이었다는 말, 그리고 그 모든 말을 자랑이 아닌 사실처럼 내뱉던 목소리. 서지아는 그날 저녁 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혁 씨, 어머니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도혁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군대 있었다는 거? 그 정도밖에 몰라. 왜? 특수수색대 교관이셨어요. 그것도 첫 번째 여군 교관.
전화 너머에서 도혁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짜? 네. 엄마한테 직접 들었어? 네. 도혁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거 나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서지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연옥이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을 처음 만난 며느리 후보에게는 꺼냈다는 게 의미심장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서지아는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혁이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셋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고 최연옥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장소는 도혁이 골랐습니다. 포항 시내의 작은 한식집이었습니다. 메뉴판도 없이 그날 나오는 것을 내어주는 집이었는데 최연옥이 예전에 자주 들렀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셋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도혁이 어색함을 없애려는 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지아는 조용히 들으며 최연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최연옥은 도혁의 말에 적당히 반응하면서도 시선은 종종 서지안에게 머물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잡곡밥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깊은 맛이었습니다. 서지아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대 식당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런 온기가 담긴 밥은 달랐습니다. 도혁이 밥을 먹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안이한테 들었어. 수색대 교관이었다고. 최연옥이 서지안을 봤습니다.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연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숨길 거였으면 말을 안 했겠죠. 도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야? 수색대 교관? 그랬습니다.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 최연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도혁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건 그렇네. 최연옥이 밥을 한 숟가락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IBS 훈련 아직도 모래사장에서 해요? 서지안이 대답했습니다. 네. 새벽에 합니다. 보트 들고 뛰는 구간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최연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죠. 어깨가 빠질 것 같고 발은 모래에 잠기고.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그 구간이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요? 서지안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구간이 시작되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최연옥이 서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거 알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2년 정도요. 최연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3년 걸렸어요. 도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둘이. 서지안과 최연옥이 동시에 도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봤습니다. 도혁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어쩐지 웃겼습니다. 서지아는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최연옥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안 씨, 아버지는요? 서지안이 대답했습니다. 계십니다. 지금 부산에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예비역이세요. 지금은 작은 사업 하십니다. 최연옥이 가볍게 물었습니다. 군인이었어요? 네. 해병대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연옥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다가 허공에서 잠깐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지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연옥은 곧바로 자연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해병대요. 네. 특수수색대 출신이십니다.
또 한 번의 침묵. 이번엔 조금 더 길었습니다. 도혁은 제육볶음을 먹으며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지아는 최연옥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는 눈빛이었습니다. 감정이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지가 더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최연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서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서민석이십니다. 최연옥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지아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 이름이 최연옥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최연옥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 안에 담긴 것이 그냥 아, 그래요가 아니라는 것을 서지아는 느꼈습니다. 도혁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안이 아버지도 해병대야? 그럼 둘이 통하는 게 있겠네, 엄마랑. 최연옥이 웃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오래전에 접어두었다가 갑자기 다시 꺼내게 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끝났습니다. 셋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혁이 주차장으로 먼저 걸어가는 사이 최연옥이 서지안 옆에 잠시 섰습니다. 지안 씨, 네. 최연옥이 포항 앞바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안부 전해줘요. 서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아세요? 최연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오래전에 같은 부대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연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꼿꼿한 등이 어둠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서지아는 그 자리에 서서 최연옥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에 같은 부대. 그 말이 서지안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동기였다면, 단순한 선우임이었다면 그 짧은 한마디에 그 무게가 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연옥의 목소리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오래된 것을 건드렸을 때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지아는 차가운 포항의 밤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맞춰지지 않은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지아는 직감했습니다. 이 조각들이 결국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 안에 아버지 서민석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서지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막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서는 최연옥의 목소리가 계속 재생됐습니다. 오래전에 같은 부대였어요. 그 짧은 문장이 자꾸 걸렸습니다. 단순한 동기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민석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찻잔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긴장하던 것, 눈은 웃지 않은 채 입꼬리만 올라갔던 그 표정. 서지아는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렸습니다. 훈련에서 상황을 분석하듯 차분하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최연옥과 서민석 사이에는 단순한 전후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서민석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비역 해병대의 습관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안아, 웬일이야 아침부터. 아버지, 최연옥이라는 분 아세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지아는 그 침묵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모른다면 바로 되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민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도혁 씨 어머니세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도혁이 어머니가 최연옥이야? 네. 서민석이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 하나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아버지의 숨소리를 평생 들어왔습니다. 기쁠 때, 힘들 때, 무언가를 삼킬 때의 숨소리를 알았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잘 계시대? 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구나. 서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서지안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직접 물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는요. 서민석은 감정을 말로 꺼내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병대에서 보낸 세월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나. 아버지, 응, 나중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서민석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항의 아침 하늘이 차갑고 맑았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를 30년 전에도 누군가 바라봤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이 끝난 뒤였습니다. 황기철 교관이 서지안을 불렀습니다. 서중사 잠깐. 서지안이 교관실로 들어갔습니다. 황기철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달 훈련 일정 조정됐다. 야간 해상 침투 훈련이 2주 앞당겨졌어. 알겠습니다. 황기철이 잠시 서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뭔가 생각 많은 것 같던데.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황기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수색대원이 거짓말은 잘 못하네. 서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기철이 다시 서리로 시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개인 사정은 개인 사정이고 훈련은 훈련이야. 하지만 머릿속이 두 군데 있으면 둘 다 망쳐. 명심하겠습니다. 서지아는 교관실을 나왔습니다. 황기철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을 비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최연옥과 서민석 사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자꾸 생각의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최연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안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할 말이 있어요. 서지아는 잠시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이 됐습니다. 아니, 짐작이 가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지아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시간 됩니다. 주말 오후 두 사람은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최연옥이 먼저 와 있었고 아메리카노가 2잔 나와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자리에 앉자 최연옥이 말했습니다. 민석이한테 전화했죠?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네. 뭐라 하던가요? 잘 계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최연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항의 늦가을 햇살이 낮고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다운 말이네요. 서지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분이 어떤 사이셨어요? 최연옥이 커피잔을 감싸주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지아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꺼내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최연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같은 기수였어요. 수색대 교관 과정을 같이 밟았습니다. 민석이가 나보다 2달 먼저 교관이 됐고 나는 2달 뒤에 첫 번째 여군 교관이 됐죠. 가까운 사이였나요? 최연옥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좋아했어요. 서지아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최연옥의 목소리에 오래된 것을 꺼낼 때만 나오는 어떤 질감이 있었습니다. 민석이도 그랬어요. 그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연옥이 서지안을 봤습니다. 민석이 집에서 결혼이 정해져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민석이도 어쩔 수 없었고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석이도 나도. 서지아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상상했습니다. 지금의 서민석은 말이 없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언가를 삼키며 묵묵히 걸어가던 청년. 그 청년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졌습니다. 최연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각자의 길을 갔어요. 민석이는 전역 후 결혼했고 나는 몇 년 더 군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도혁이 아버지 만나서 결혼했고 도혁이 낳고 그러다 도혁이 아버지가 일찍 떠났죠.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지아는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단단하게 눌러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민석이 딸이 내 아들 앞에 나타났어요. 최연옥이 서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수색대로. 서지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기묘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실감이 됐습니다. 30년 전 포항 해안의 모래사장에서 나란히 뛰었을 두 사람.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채로 각자의 길을 걸었던 두 사람.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서로의 짝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최연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골목에서 봤을 때 걸음걸이가 낯이 익었어요. 민석이랑 똑같은 걸음이었거든요. 서지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상견례 날 이름 들었을 때 설마 했는데 최연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낮은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서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연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지안 씨가 결정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단 결혼식 날 보게 되면 그때는 내가 먼저 말할게요. 서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 아직 날짜도 잡히지 않은 그날이 갑자기 아주 구체적인 무게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30년 만에 마주하게 될 두 사람. 서지아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가슴 한편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인지 따뜻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최연옥과의 대화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지아는 그 사흘 동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연옥이 들려준 이야기는 서지안의 머릿속에서 계속 다른 모습으로 펼쳐졌습니다. 30년 전 포항 해안의 모래사장. 나란히 달렸을 두 사람.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을 가슴에 묻고 각자의 길을 걸어간 두 사람. 그 이야기가 지금 자신의 삶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서민석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명절에도 서지안이 해병대에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길게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지아는 알았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서민석은 오히려 감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내는 방식을 몰랐거나 혹은 꺼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최연옥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 흘렀던 그 침묵. 잘 계시냐는 짧은 한마디.
서지아는 그 속에 30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서지아는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민석이 받았습니다. 지아나, 아버지, 시간 있으세요? 있어. 왜? 서지아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최연옥 어르신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것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침묵은 지난번보다 더 길었습니다. 서지아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을 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서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많이 얘기하시던? 충분히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서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날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어르신이 그때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서민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짧고 낮은 숨이었습니다. 알았어. 괜찮으세요? 서민석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연옥이가 잘 살았으면 됐어. 서지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잘 살았으면 됐어. 30년 만에 꺼낸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잘 살았기를 바란다는 것. 서지아는 그것이 아버지다운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지아는 한동안 막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항의 밤바다가 멀리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저 바다를 두 사람도 바라봤겠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구상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지안이 외출을 나온 날 오후 포항 시내를 걷다가 연옥 국밥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최연옥이 오랫동안 지켜온 곳이 어떤 곳인지. 가게 안은 작고 오래됐지만 깔끔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4개,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몇 장. 국물 냄새가 깊었습니다. 최연옥이 혼자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들어서자 최연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지나다가 들렀습니다. 앉아요. 서지안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연옥이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먹어요. 오늘 거 막 됐어요. 서지안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오래 끓인 맛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최연옥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이한테 전화했죠? 서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하던가요? 잘 사셨으면 됐다고 하셨습니다. 최연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픔과 따뜻함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답네요.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구상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팔 거야? 최연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서지안의 손도 침착했습니다. 구상필이 서지안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또 너야?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또 왔네요. 구상필이 비웃었습니다. 지난번엔 운 좋았던 거야. 오늘은 그냥 꺼져. 서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연옥을 봤습니다. 최연옥은 이미 자신의 위치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구, 테이블 간격, 세 남자의 위치. 서지아는 그 눈빛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최연옥은 지금 전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관 출신이었습니다. 구상필이 앞으로 나서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 건물 다음 주까지 비워. 못 비우면 우리가 비워줄 테니까. 최연옥이 말했습니다. 해병은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구상필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최연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해병은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구상필이 옆 남자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가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지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빠르고 정확했어요. 특수수색대에서 몸에 새겨진 반응이었습니다.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등 뒤로 꺾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지아는 그 상태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 구상필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뒤에서 서지안 쪽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때 최연옥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동작이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몸이 기억하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팔을 제압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테이블을 붙잡으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상필만 남았습니다. 혼자 서지안과 최연옥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구상필의 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경찰 부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응대합니다. 최연옥이 덧붙였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 둘이 여기 있으니까요. 구상필이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자들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가게 안에 다시 국물 냄새만 남았습니다. 서지안이 최연옥을 봤습니다. 최연옥은 흐트러진 앞치마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국밥 식었겠네요. 서지안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데워주시면 됩니다. 최연옥이 국밥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며 작게 웃었습니다. 서지안도 웃었습니다. 조금 전 일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최연옥의 태도는 담담했습니다. 서지안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사진 하나에 젊은 시절에 최연옥이 있었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이 꼿꼿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그 옆에 해병대 부대 마크가 새겨진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그 액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건물 한 채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안에 최연옥의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기억, 해병대의 시간, 그리고 말하지 못한 것들까지. 그걸 구상필 같은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데워진 국밥이 다시 나왔어요. 서지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여전히 깊고 진했습니다. 구상필이 물러난 뒤 서지아는 한동안 그 일을 잊고 지냈어요. 훈련 일정이 다시 빡빡하게 돌아왔고 야간 해상 침투 훈련이 앞당겨진 탓에 외출도 줄었습니다. 새벽 바다에 몸을 던지고 모래사장을 달리고 전술 교범을 들여다보는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훈련의 진짜 효과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혁이 날짜를 잡자고 했고 서지안도 동의했습니다. 봄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포항의 봄은 바람이 차가우면서도 햇살이 맑았습니다.
서지아는 어릴 때부터 봄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서민석이 봄을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서민석은 봄이 되면 어딘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수가 여전히 적었지만 봄 저녁이면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서지아는 그런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4월 둘째 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지안이 서민석에게 날짜를 알렸습니다. 4월 12일입니다, 아버지. 알았어. 포항에서 하기로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포항? 서민석이 그 단어를 낮게 되뇌었습니다. 서지아는 아버지가 포항이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떠올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해안, 모래사장, 그리고 그곳에서 나란히 달렸던 사람. 괜찮으세요? 괜찮다. 서민석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지만 이번 괜찮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힘을 줘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지안이 외출을 나와 연옥국밥집에 들렀을 때 최연옥이 주방에서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들어서자 최연옥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왔어요? 네. 뭐 쓰고 계셨어요? 최연옥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편지요. 서지안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최연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떠왔습니다. 서지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짐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국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최연옥이 맞은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항의 겨울이 막바지였습니다. 하늘이 낮고 흐렸습니다. 최연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잘 돼가요? 네. 날짜 잡혔습니다. 4월 12일이요. 최연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레스는요? 아직요. 다음 주에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최연옥이 잠시 서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도 돼요?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최연옥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지안도 웃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는 일이 서지안에게는 사실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전투복은 8년간 입었지만 드레스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할지, 어떤 것이 잘 어울리는지 혼자 판단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최연옥이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이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두 사람은 포항 시내 웨딩숍을 찾았습니다. 서지안이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최연옥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지안도 거울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드레스가 낯설었습니다. 어깨가 드러나는 게 특히 어색했습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진 어깨였습니다.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서지안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최연옥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서지안 옆에 서서 거울을 함께 봤습니다. 강한 사람이 드레스를 입으면 더 빛나요. 부드러운 척 안 해도 되니까. 서지안은 그 말을 듣고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습니다. 최연옥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부드러워 보이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그 자체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드레스를 결정하고 웨딩숍을 나왔을 때였습니다. 최연옥이 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안 씨, 네. 결혼식 날 민석이 보면 내가 먼저 다가갈 거예요. 서지안이 최연옥을 봤습니다. 최연옥은 앞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못한 말이 있어요. 결혼식 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지안이 물었습니다. 어떤 말인데요? 최연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잘 살았다고. 서지안의 가슴이 조용히 조여들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그 짧은 말이 30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잘 지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놓아도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두 단어 안에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최연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포항의 겨울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상필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표정이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흥분이 아니라 싸늘하게 가라앉은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흥분한 사람보다 차가워진 사람이 더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법이었습니다. 구상필이 말했습니다. 오래 버티네. 최연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지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걸었습니다. 구상필 쪽으로. 구상필이 서지안 앞에 서며 막아섰습니다. 이번엔 군인 코스프레 안 통해. 나 고소할 테면 해봐. 내가 누구랑 연결돼 있는지 알아? 서지안이 구상필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위협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훈련이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 구상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잠깐 당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연옥이 구상필 앞에 섰습니다. 체구가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수십 명의 훈련병을 세워놓고 교관 자리에 섰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연결돼 있는 사람이 누구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구상필이 비웃었습니다. 왜요? 최연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귀신도 잡으니까요.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안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황기철 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색대 동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전부 사복이었지만 걸음걸이가 군인이었습니다. 황기철이 서지안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지안이 외출 중에 연옥 국밥집에 자주 들른다는 것을 황기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에서 한 번 사고가 있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서지안은 따로 말하지 않았지만 부대 안에서 소문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황기철이 구상필 옆에 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해병대 몇 명이나 있는지 세어봤어요? 구상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지안, 최연옥, 황기철, 동기 2명, 5명이었습니다. 구상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황기철이 덧붙였습니다. 이 동네 해병대 동문이 몇 명인지는 알고 있죠? 구상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용히 돌아가시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합니다. 구상필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골목에서 멀어졌습니다. 황기철이 서지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먹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황기철이 최연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중사 어머님 되세요? 최연옥이 웃었습니다. 곧 그렇게 되죠. 황기철이 말했습니다. 연옥 국밥집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한 그릇 할 수 있을까요? 최연옥이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해병대면 밥값 안 받아요. 황기철이 웃었습니다. 서지안도 웃었습니다. 5명이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포항의 겨울 저녁 바람이 등을 밀었습니다. 구상필의 그림자는 이미 골목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4월 12일 토요일, 포항에 봄이 왔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겨울의 날카로움이 빠진 바람이었습니다. 결혼식장 앞마당에 심어진 벚나무에서 꽃잎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포항신의 작은 웨딩홀이었지만 봄 햇살이 유리창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크고 화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역의 직장 동료들, 서지안의 동기들, 양쪽 친척들, 그리고 해병대 출신 하객들이 꽤 됐습니다. 사복을 입었지만 걸음걸이가 군인인 사람들이 여럿이었습니다. 서지아는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웨딩숍에서 골랐던 그 드레스였습니다. 어깨가 드러나는 스타일. 최연옥이 강한 사람이 드레스를 입으면 더 빛난다고 했던 그 드레스였습니다. 거울 속에 선 자신이 여전히 낯설었지만 지난번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서지아는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완성된다는 것을 단순히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최연옥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감색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상견례 날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아하게 올려붙였습니다. 최연옥이 서지안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와 서지안 옆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최연옥이 말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최연옥이 서지안의 어깨 위 작은 주름을 손으로 펴줬습니다. 조심스럽고 정확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서지아는 거울 속에서 최연옥의 눈을 봤습니다. 오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처음 골목에서 봤을 때의 측량하는 눈빛도 아니었고 카페에서 오래된 이야기를 꺼낼 때에 가라앉은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렸다가 마침내 도착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석이 왔어요?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아까 연락 왔습니다. 도착했다고요. 최연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지아는 최연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긴장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오래전에 결심을 마친 사람의 단단함이었습니다. 최연옥이 말했습니다. 나 먼저 나갈게요. 서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연옥이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서지아는 거울 앞에 혼자 남아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할 일은 아름답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지안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드레스도 걸음걸이도 아니었습니다. 하객석 어딘가에서 30년 만에 마주하게 될 두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장 안. 하객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민석은 앞쪽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했지만 등이 꼿꼿했습니다. 예비역 해병대의 자세는 나이가 들어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민석은 앞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로 호흡이 고른 것 같았지만 서지안이 봤다면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긴장했을 때 무릎 위에 손을 모으는 것을, 그것이 서민석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연옥이 입장했습니다. 하객석 통로를 따라 걸어오는 최연옥을 서민석이 봤습니다. 정확히 언제 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연옥이 자리를 찾아 걷는 동안 서민석의 눈이 그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최연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객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순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좁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최연옥이 먼저 걸었습니다. 서민석 쪽으로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서민석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서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옥이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주변 소음에 묻힐 것 같은 목소리였지만 최연옥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최연옥이 웃었습니다. 해병은 평생 해병이죠. 그 한마디가 인사였습니다. 30년을 건너뛴 인사였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이 어색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다시 익숙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서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때 미안했다. 최연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에서 결혼이 정해져 있었던 거 나도 알고 있었어. 민석이 잘못이 아니었어요. 서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은 했어야 했는데. 최연옥이 잠시 서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각자 걸어온 길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들까지. 괜찮아요.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잘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서민석이 30년 동안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그 두 마디에 조용히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서민석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연옥은 알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결혼 행진곡이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민석과 최연옥도 돌아봤습니다. 서지안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지안이었습니다. 어깨가 드러나고 등이 꼿꼿했습니다. 눈빛은 언제나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줍어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지안이었습니다. 전투복 대신 드레스를 입었을 뿐 걸음의 무게는 똑같았습니다. 도혁이 서지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서민석은 딸이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서민석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최연옥이 서민석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응, 내 딸 참 괜찮다. 서민석이 웃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웃었습니다. 최연옥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지안이 걸어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서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해병대잖아. 최연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병대지.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의 딸이 내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어. 서민석이 말했습니다. 세상 참 묘하다. 최연옥이 웃었습니다. 묘하지 않아요. 해병대끼리는 결국 연결되게 돼 있어요. 서민석이 최연옥을 봤습니다. 최연옥도 서민석을 봤습니다. 30년 전 모래사장에서 나란히 달렸던 두 사람이 지금은 각자의 자식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각자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긴지 두 사람만 알았습니다. 서지안이 도혁 곁에 섰습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결혼식장을 채웠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지안은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전방을 바라보던 것과 같은 눈빛으로.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달랐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에 선 도혁 하객석의 최연옥과 서민석,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 온 모든 시간들.
서지안은 도역을 바라봤습니다. 도역이 웃었습니다. 서지안도 웃었습니다. 식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하객석 곳곳에서 해병대 출신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황기철 교관, 수색대 동기들, 그리고 나이 지긋한 예비역들까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필승, 무적 해병, 결혼식장이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지안도 웃었고 도역도 웃었습니다. 서민석이 조용히 따라 말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지만 최연옥이 봤습니다. 최연옥도 조용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같은 말을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모래사장에서 함께 외쳤던 그 말이었습니다. 필승. 그날 포항의 봄 햇살이 결혼식장 유리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벚꽃잎이 창밖에서 조용히 날렸습니다. 서지안과 도역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민석과 최연옥이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포항 해안의 모래사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봄날 결혼식장에서 다른 모습으로 완성됐습니다. 전후의 인연이 가족의 인연으로,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로, 그리고 각자 걸어온 긴 길이 결국 같은 자리로, 해병은 평생 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말이 증명됐습니다.